완전범죄란 진짜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사 프로그램의 오프닝이나 클로징 등에서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라는 멘트를 적잖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엔 완전범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범죄라는 것이 범인이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범죄를 만드는 건 바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입니다. 2008년 3월 11일 오후 5시 40분경 대전시 솜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사고였는데요. 남자분이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요.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한 번에 확 붙었다가 소멸 상태로 들어갔다. 불이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소멸되었다는 그 화재 현장에는 젊은 여성의 사체 한 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여성은 당시 나이 28세의 권모 씨였는데요. 결혼한 지 11개월이 되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목격자가 계단에서 봤다던 남성은 권 씨의 남편 고모 씨였습니다. 당시 남편 고 씨도 병원으로 이송은 됐습니다만 그렇게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퇴근한 남편이 굴밥을 데워달라고 하고 아내가 주방으로 간 사이 자신은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그 욕실 문 밖에서 가스레인지가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베란다에 나가면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데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 화장실 불이 나가서 나가보았더니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자신은 겁에 질려서 뛰쳐나온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가수도 사인을 원발성 쇼크사라는 소견을 냈고 경찰도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요, 6년 뒤인 2014년 사망한 권 씨 아버지로 인해 사고는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요거 떨어진 채로 여기 속에 서랍 속에 있었는 거. 가스레인지 및 열린 서랍 안에 응당 가스레인지 뒤에 있어야 할 가스 공급 이음새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가스를 누군가 일부러 누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도시가스라든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호수 제작 회사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불타다 이음새는 매달려 있어야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거 100kg의 무게를 달아도 이거 안 빠진다. 절대 빠질 일이 없는 이 이음새는 왜 빠진 걸까요? 그리고요, 피해자 아버지 눈에도 보였던 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국가수에선 이 부분에 대한 감정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서 내용을 보면 그 이음새가 화재에 의해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 아기가 맞아있는 쇠가 불에 의해 빠진다. 글쎄요, 이 정도면 불이 나면 나사도 풀릴 수 있다 라는 소견을 조만간 볼 듯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시가스 사고 조사팀도 현장 조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얼굴이 펄개지면서 그런데 당신들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가라 그러더라고. 나 국가수야 를 완전 시전한 거죠.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권 씨 아버지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가수가 재감정을 한 겁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나 수사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아주 훌륭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나온 재감정의 결과는 이게 분류된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이건 안 빠진다. 결국은 누군가 손을 댔다는 쪽으로 귀결이 됐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고라고 했던 이 화재에는 분명히 개입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국가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죽음의 종류도 사고사가 아닌 타살인 거죠. 이제 사고 현장이 아닌 사건 현장을 살펴봅시다. 현장은 사진처럼 천정이 거의 전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인 LNG 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불이 순간적으로 번지고 바로 소멸된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창문도 방문도 다 닫혀진 상태였으니 부엌과 거실에 가스가 머물러 있기 좋은 그야말로 밀실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욕실에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반신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방 쪽을 살펴봅시다. 남편의 진술대로라면 이 주방이 최초 발화 지점일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최초 발화 지점이었겠죠.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는 남편이 말한 대로 굴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스 밸브는 반쯤 열려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주방 바닥에 아내 권 씨가 누운 모습으로 숨져 있던 겁니다. 자, 현장 사진만 보면 얼핏 단순 화재 현장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음새를 빼놓은 행동 외에도 뜯어보면 어색한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LNG 가스의 성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NG 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쌓여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위치까지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의 집안이 가득 가스가 메운 건데 그걸 아내 건 씨가 몰랐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LNG 가스는 원래 무색무취이지만
지독한 냄새가 나는 부치제를 첨가합니다.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바로 알 수 있게 말이죠. 그 냄새가 지독한 편이라 조금만 누출이 돼도 압니다. 그런데 집안 가득 고여 있었는데 아내 권 씨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켰을까요? 그리고 이 LNG 가스는 공기와의 혼합 농도가 5에서 15% 정도 될 때 불이 붙습니다. 범인은 과연 그 농도가 되는 시점에 권 씨에게 가스불을 켜게끔 유도를 했을까요? 전문가들도 언제 그 농도가 되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아파트는 가스 누출 경보 시스템과 차단 시스템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권 씨는 경보도 듣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밸브를 반쯤 열어두면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 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쓰면서 굳이 밸브를 왜 반쯤 열어두었을까요?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이상한 지점 짚어보죠. 발화 지점이라고 추정되는 가스레인지입니다. 최초 발화 시점에 발화 물질이 한 번에 엄청난 가스와 만나면서 소위 블러스트가 발생했을 겁니다. 아내 권 씨는 그 힘에 의해 뒤로 쓰러지고 심지어 쇼크사를 할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대략 50kg의 권 씨를 날리던 블러스트가 고작 2, 3kg의 밥이든 냄비는 왜 날리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그릇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살림의 젬병인 저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데우려는 음식의 항목이 굴밥입니다. 국밥이 아닌 거죠. 물기가 없는 밥을 데우는데 여러분들은 가스레인지를 쓰시나요? 그것도 냄비 통째로? 옆에 전자레인지가 떡히 있는데 보통 밥 같은 것들은 소분해서 먹을 만큼만 전자레인지에 데피지 않나요? 왜 아내 권 씨는 안 그래도 가스레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 전자레인지를 두고 굳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져와서 밥을 데펴야 했을까요? 어색하죠? 그리고 경찰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욕실에서 반신욕을 했다고 하는데 욕조에 물루피를 쟀을 때 물루피가 12cm였고 같은 체형의 직원을 데리고 와서 실험을 했을 때 둔부만 덮일 정도의 반신욕을 했다기엔 물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갑작스럽게 나간 상황이라면은 이 책을 덮개 위에 뭐 약간 삐따닥하게 놔진다든지 해야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너무나 그 정확한 가운데의 위치에 빤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진술대로 접근하면 현장은 어색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남편 진술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음새만 뽑아 놓았는데 다른 것들은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던 걸까요? 범죄에 우연이 있으면 그거 다 기획인 거야. 이제 사체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사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체가 누워있는 방향입니다. 분명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점화했을 텐데 다리는 빌트인 가스레인지 쪽으로 있습니다. 어색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피해자 권 씨의 뒤쪽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그을림이 없습니다. 가스가 사방에 퍼져 한 번에 섬광처럼 불이 붙었는데요. 그 상황이면 머리카락이 거의 전소되는 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면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누워 있었다.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피해자 권 씨는 화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단서가 있었는데요. 브레이지어랑 위도시 얼굴 쪽으로 올라가 말려 있습니다. 순간적인 블러스트에 의해 쓰러졌다면 옷이 평평하게 펴져 있는 게 운동 방향이 맞죠. 얼굴 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누군가가 발을 잡고 바닥에 마찰을 일으키며 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제일 어이없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인입니다. 부검 감정서를 보면 원발성 쇼크의 기전으로 사인은 화재사라고 나옵니다. 일단 원발성 쇼크라는 말은 해부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이상심리 소유자입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르겠다는 소견을 쓰기에 쪽팔릴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화재사라고 적었는데요. 화재사로 단정을 지으려면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혈액 내 일산화탄소의 농도죠. 화재 당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일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산소가 부족해 질식해 죽는 거죠. 그런데요, 당시 권 씨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2.6%입니다. 참고로 일반 흡연자들의 평균이 4% 정도입니다. 건강한 일반 흡연자보다 깨끗한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화재 당시 전혀 호흡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열 손상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호흡기로 불을 바로 들이마셔서 기도가 화상을 입고 호흡을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부검 내용을 보면 기도에 별다른 열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부터 호흡기 전반에 걸친 그을음, 즉 매연의 흔적인데요. 호흡기 내부가 검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요, 이 또한 깨끗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피해자 권 씨는 화재 당시 호흡을 하지 않았으며 화재사로 볼만한 소견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시 부검인은 이런 소견을 냈을까요? 사망할 수 있는 원인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해서 화재 현장이니까 화재사로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재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다라는 전제로 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봤을까요? 죽었다가 볼 만한 근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본인이 부검을 했고 호흡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죽었다는 근거가 없어 살아있었다고 가정을 했다? 법의학자, 과학자가 말이죠. 이쯤 되면 이분은 조만간 물가에서 원인 모를 사체가 발견되면 몸속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아도 원발성 쇼크 기전으로 사인은 익사라는 소견 낼 듯 합니다. 이미 낸 거 아니야? 여튼 과학자의 기본은 검증을 통해 확실히 나온 결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없을 땐 모르겠다고 하는 게 과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인 불명이다 라는 소견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1+1이 1은 아니니까 3이지 않을까, 이런 논리라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6년이 지나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부검 감정서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부검무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명예롭다고 생각한 거겠지만 똥꼬집이죠. 그리고 그 똥꼬집은 차후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범인의 트릭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화재 현장은 연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어땠을까요? 범인은 먼저 이미 숨진 상태의 권 씨를 다리 부분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와 이런 형태로 두었겠죠.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냄비를 세팅하고 이음새를 뽑아 가스레인지 및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작동을 막기 위해 밸브를 반만 열어둡니다. 이제 가스가 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막히는 게 발화 지점이죠. 휴대용 가스레인지 상태로 봤을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절대 발화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이 난 형태로 봤을 때도 발화 지점은 가스레인지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럼 불은 어떻게 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현장에서 짚어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방향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벽걸이용 캔들 홀더가 보입니다. 이 캔들 홀더는 거실에서도 하나 더 보입니다. 혹시 몰라 발화점을 두 군데로 준비한 거죠. 이렇게 벽에 불이 켜진 채로 있었으니 LNG 가스와 공기의 농도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적정 농도가 되면 알아서 불이 났을 테니까요. 즉 가스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벽에 걸린 초와 만나면서 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범인은 누굴까요? 이건 분명 타살 정황에 있는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 당시 집안에는 남편 고 씨와 아내 권 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고 씨는 아내 사망보험금으로 10억을 수령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남편 고 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범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 고 씨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인데요. 경찰은 당연히 남편 고 씨를 기소했었고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2심 판결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공소 내용은 살인, 사체 손괴, 현주 건조물 방화, 사기 미수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들 다 스킵하고 42페이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 라는 이 내용이 공소사실의 가장 큰 대전제죠. 그런데요, 밑줄을 잠깐 읽어보시면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 화재 이외에 다른 타살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 결국 국과수의 똥꼬집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해둬야 할 게 재판에서 무죄 같고 그 사람한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충분히 입증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남편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법적으로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죠. 자신이 범인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처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서류상으로는 진범을 잡지 못한 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남편이 진짜 범인이라면 완전 범죄가 성립된 거죠. 결국 완전 범죄를 만드는 건 범인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영역 아닐까요? 핑맨이었습니다.